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요,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볼게요. 지난주 이어서 수요와 공급 보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수요를 보았고요. 다음에 공급의 의까지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 간단히 복습하면요.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가격.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볼까요? 가격 상승입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은 인구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따라서 인구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죠. 강남의 땅은 언제나 부족하죠. 공급이 부족하면 그만큼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이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은 가격이 하락합니다.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공급이 증가하는 지역, 공이 너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수요부터 볼까요? 지난주에 수요 법칙을 보았어요. 그리고 공급 법칙도 보았습니다. 자, 항상 수요와 공급은 먼저 가격이 정해집니다. 자, 이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만큼 살까 해서 수요량이 결정이 됩니다. 자, 공급도 마찬가지죠. 이미 가격은 주어진다.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만큼 팔까 해서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결정이 된대요. 자, 이런 관계가 바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입니다. 그러면 기억나시죠? 자,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어요. 이걸 보더라도 수요 법칙은 비례 법칙이다, 반비례 법칙이다? 반비례 법칙이죠. 자, 이 반비례 법칙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U 상향이다, U 하향이다? U 하향만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요 법칙이고요. 다음에 공급 법칙은 그러면 건설회사, 아파트를 짓죠. 그러면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증가시키죠. 아파트 값 올라가면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따라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법칙이다, 반비례 법칙이다? 비례 법칙이죠. 자, 이런 비례 법칙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만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급 법칙입니다. 자, 이어서 수요의 의도 공부를 했어요. 자,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그러면 수요는 일정 기간이다. 일정 기간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죠. 그러면 수요는 상품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개념이죠.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것은 유효수요다, 잠재수요다? 유효수요를 말해요. 여기까지는 꼭 떠올리셔야 되고. 여기까지가 수요의 의가 됩니다. 자,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은 의를 보시면 역시 일정 기간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말합니다. 일정 기간 하니까 유량이 되고요. 다음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사전적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유효 공급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지난주 공부했고요.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요. 29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이 있죠. 목차 2번 보시면 부동산 수요 곡선, 다른 말로 수요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수요 곡선 또는 수요 법칙을 봅니다. 그러면 얘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칙과 예배 두 가지입니다. 원칙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은요. 자꾸 반복이 돼요. 앞에서 봤죠. 얘가 전부 다 수요법칙의 원칙입니다.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이고요. 우하향명이다. 이대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원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고요. 또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반비례 관계죠. 따라서 수요법칙은 반비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확인하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바로 우하향망이죠. 이것이 수요 곡선입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반복이 돼요. 자, 여기까지 교재 확인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30페이지입니다. 첫 줄 보시면요. 첫 줄. 단위당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증가한다. 반비례 법칙이죠. 따라서 수요 곡선은 자, 우하향 밑줄 여기까지 수요 법칙의 원칙을 보았습니다. 그럼 교재에서는요. 예배가 안 나와요. 그럼 예배까지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자, 예배를 잘 보세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수요 법칙의 원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어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원칙은 예배는요. 잘 보세요. 예배. 가격이 비싸면 반대로 적게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대요. 비례 관계죠. 예배 맞잖아요. 이런 것들을 떠올려보자. 또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많이 산다고 했는데 예배는요.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적게 산대요. 이것도 비례관계잖아요. 비례관계. 이것도 예배가 된다. 여기까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여기까지는 출제가 돼요. 예배. 그러면 비싸면 적게 안 사고 오히려 많이 산대요. 예배. 자,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가수요. 얘는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가수요. 그러면 가수요는 쉬운 말로 사재기. 사재기 아시죠? 얘가 가수요인데요.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담배 한 갑 얼마 하죠? 4,500원입니다. 담배값. 그러면 이 담배값이 내년 1월 1일부로 만약에 인상된다고 가정합니다. 담배 한 갑에 4,500원에서 미국처럼요. 한 갑에 10,000원씩 올릴 거라고 가정합니다. 자, 내년 초부터요. 만약 담배값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담배값 오르기 전에 지금 미리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많이 사죠. 얘가 바로 사재기. 자, 따라서 담배값이 오른다고 예상하니까 미리 사재기 하더라. 많이 사잖아요. 얘가 바로 예배가 돼요. 따라서 가수요는 수요법칙의 예배적인 현상이다. 까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어서 베벌렌 효과입니다. 베벌렌 효과. 얘는요, 해석하면 과시성 소비가 돼요. 과시성 소비이다. 여러분들 졸부 아시죠? 졸부. 졸지에 부자가 되었어요. 왜 졸부가 되었을까요? 땅 많이 가진 덕분에 강남 봐요. 분당, 판교, 세종시 모두가 늘 농사 짓다가 갑자기 개발되니까 졸지에 보상금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옵니다. 졸부가 되었어요. 자, 제가 보기에 특히 우리나라는요. 부자는 많은데 졸부가 너무 많아. 네. 자기 노력과 관계없이 졸지에 부자가 되었어요. 썩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좋게 안 봐요. 졸부를요. 그런데 졸부들은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쌀수록 살려갑니다. 예컨대 차도요. 항상
BMW 또는 벤츠다. 아니면 포르쉐다. 그래서 비쌀수록 부를 과시하려고 살려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소유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백화점 가요. 1층에 해외 명품 코너 있죠. 그러니까 해외 유명 브랜드 비쌀수록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시성 소비도 역시 소유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참 우리나라에 졸부가 많다는 게 부끄러워요. 그러면 이 부자는요, 미국이 있죠. 미국은 진짜 부자가 많습니다. 졸부가 거의 없어요. 진짜 부자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진짜 부자가 바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빌 게이츠 봐요. 멋지잖아요. 50대 중반에 자 은퇴하면서 자기가 벌었던 모든 부를 99%를 기부하겠대요. 사회에 환원시키겠대요.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조 원이 넘어갑니다. 엄청납니다. 5조 원 하니까 실감 안 나죠? 그러면 5조는 어떻게 이렇게 볼까요? 하루에 50억. 크잖아요. 50억. 그럼 이제 하루에 매일 50억을 기부하는 거야. 매일 50억입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요. 이게 5조가 돼요. 엄청나잖아요. 이 모든 재산을 아주 떳떳하게 기부하더라. 멋지잖아요.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특히 기득권층들, 예. 기득권층들, 예. 악자까지 돈 모으려고요. 예. 악자까지 상속받으려고요. 정려받으려고요.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아, 정말 찜찜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도요, 진정한 부자가 미국처럼 많이 나와야 됩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이런 졸부들은요, 가정에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밖에 없으니까 맨날 등 따시고 배부르 대문입니다. 맨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맨날 배부르죠. 그래서 얘는요, 배부른 효가. 예. 배부른 효과입니다. 예. 자, 수요법칙의 예배가 되고요. 다음에는 또 예배가 뭐냐? 상품의 지역적 선호예요. 상품의 지역적인 선호이다. 이런 감 잡히죠. 우리가 지역적으로 선호한다게 되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로야구. 예. 서울은 누굴 응원합니까? 두산 베어죠. LG 트윈스죠. 대전 가면요, 하나 이글스가 되고요. 부산 가면 롯데 자이언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지역 연고지에 프로야구를 사랑하더라. 예. 이런 게 있고요.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소주. 서울에서는 어떤 소주를 마시죠? 두 가지죠. 참이슬 아니면 처음처럼입니다. 대전에 가면요. 저는 몰랐는데 대전에서 몇 년 강의하니까 대전에는요. 소주를 린. 소주 이름이 특이해요. 린 소주를 늘 마시더라고요. 대전은 언제나 자 지역적으로 이 소주를 선호합니다. 마산 가면요. 늘 먹는 게 좋은데이 아시죠? 광고 보셨죠? 좋은데이. 부산 가면요. 또 특이합니다. 자, 부산은 시원소주예요. 시원소주.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해 못해요. 대전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린 소주 마시면요. 이걸 마시거든요. 마시면 도대체 이게 뭘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별도로 소주집에 가면 이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린 소주인데 린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요. 주인도 뜻을 몰라요. 아직까지 이걸 못 풀고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해요. 다음에 부산에 가니까 시원 소주가 있다. 이것도 이름이 별나잖아요. 소주가요. 서울 봐요. 참이슬 얼마나 이름이 이뻐요. 처음처럼 얼마나 이뻐요. 저는 서울에서 한 번씩 혼자서 이제 강의 때문에 숙박을 하거든요. 모텔에서요. 그럼 한 번씩 혼자서 소주를 마셔요. 그럼 저는 그 둘 중에서 언제나 마시는 게 요즘은요. 처음처럼을 많이 마셔요. 처음처럼. 왜 그럴까요? 이름이 이뻤어요. 처음처럼. 혼자 딱 앉아서 소주 딱 주고 처음처럼 딱 보면요. 특히 요즘요. 나이가 드니까 이상하게 나이가 드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첫 눈이 왔을 때, 첫 소풍을 갈 때 그게 자꾸 떠올라요. 자꾸 옛날 추억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처음처럼 보면서 자꾸 옛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처럼 소주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전 가면 린을 마셔요. 요거밖에 이것만 마시니까요. 부산 가면 시원 소주를 마신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그 오래전이 뭐냐? KTX가 없었을 때입니다.
없었을 때. 그때만 해도 기차는요, 새마을로 하고 무궁화호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제가 서울에서 월, 화, 수, 목 며칠 강의하면서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서울에서 부산 가게 되면 멀어요. 예. 동선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는요, 서울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그 교통비가 많으면 서울에서 김포에서요,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타고 부산까지, 김해까지요. 김포에서 김해까지 그 당시 항공료가 한 6만 7천 원, 7만 원 조금 못 됐거든요. 그걸 다 이제 학원에서 지불해 줍니다. 그래서 편하게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오전 수업하고 야간 수업 다 마치면 밤 10시 반이잖아요. 야간 수업 마치면요, 이제 항공기가 없잖아요. 부덕불 부산역에서 서울까지 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막차를 타야 됩니다. 막차. 11시 반 차거든요. 그럼 이제 그 차가 뭐냐? 무궁화호입니다. 무궁화호. 예. 그럼 무궁화호 보게 되면, 자, 첫 칸, 두 번째 칸 계속 객차가 쭉 있습니다. 근데 막차는요, 무궁화호가요, 자, 첫 칸, 둘째 칸이 특이해요. 막차니까. 그 당시 무궁화호 타면요, 서울까지 5시간 반이 넘어갑니다. 그 6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타면요, 새벽에 서울 도착합니다. 서울역이에요. 도착하면 이때는 뭐냐? 특별합니다. 유리창이 2개씩 있어요. 얘가 바로 뭐냐? 침대칸. 침대칸입니다. 여기서 자거든요. 제가 처음 무궁화호를 탔을 적에는 아주 어색했어요. 침대칸. 그래서 여기 딱 타게 되면요, 중간에 복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냥 누우면 되겠고요. 2층칸은요, 별도로 사다리 타고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요, 처음에 느낌 더러고요. 네. 왜냐하면요, 이 칸이 얼마나 좁은지 포복에서 딱 기어서 누워버리면요, 마치 공간이 얼마나 좁은지 처음 느낌이요, 마치 관에 갇힌 기분입니다. 네. 와, 정말 답답해요. 네. 그래서 몸을 뒤척일 수도 없어요. 옆에 조금 아래 위로 공간이 조금밖에 없으니까요. 처음에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3, 4개월 지나니까 익숙해져요. 한 5개월 지나니까 정말 편해요. 그래서 편하게 잠자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11시 반 막차 기다렸는데요, 시간이 남았습니다. 부산역 앞에서요, 혼자 딱 서서 그 추운 겨울 날씨인데요, 잠시 이제, 자, 담배 같이 피우고 있으니까 이 추운 날씨요, 보통 역 주변에 포장마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산역 옆에 이 포장마차가 되게 많더라고요. 냄새가 솔솔 풍기옵니다. 그 유명한 기장 꼼장어 있잖아요. 꼼장어. 예. 꼼장어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게 정말 냄새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꼼장어는 소주 한잔 먹고 싶다 해서 저도 모르게 딱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꼼장어 한 접시에다가 소주를 딱 시켰거든요. 그때 처음 시킨 소주가 바로 시원 소주예요. 얘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딱 보자마자 이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우리나라 소주가 영어에다가 아라비아 숫자가 뭐냐, 시원이 뭐냐,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어쨌건 첫 잔 마십니다. 꼼장에다가 소주잔에다가 잔 딱 따라서 첫 잔 쫙 마시거든요. 그 첫 잔 맛은요,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첫 잔 맛이 정말로 시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원이구나. 첫 맛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최고장 소주가요, 부산의 시원 소주를 가장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죠? 상품의 지역적 선호다. 부산 시민들은요, 시원 소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예컨대 소주 한 병에 1,200원 하는데요, 얘가 자 100원 오른다, 1,300원 올라간다. 이렇게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수요법칙은 반비례 법칙 쫓겨 먹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원 더 오른다고 해도 여전히 지역적으로 아끼니까 여전히 소주를 사 마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법칙의 예배가 됩니다. 자, 해서 수요법칙의 예배까지 보았고요. 추가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많이 사야 되는데 거꾸로 더 안 산대요. 더 안 산다. 자, 이런 예배가 있는데 이것을 기펜제라고 불러요. 기펜제. 그러면 기펜제라는 것은요, 이 기펜, 얘가 바로
경제학자 사람 이름이죠. 자기 이름을 따서 기펜제 이렇게 불러요. 그럼 기펜제가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학기 초에 엄마가 애한테 운동화를 신발을 사줘. 신발을요. 그럼 애들 좋아하는 신발이 있죠. 애들 요거 좋아하잖아요. 유명하죠. 그래서 이 신발 비싸요. 15만 원, 20만 원 넘어갑니다. 꽤 비싸요. 그래서 얘들이 이런 신발 아니면 절대 안 신어요. 애들이 눈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 얘가 고가품인데 만약 나이키 신발이 40% 세일합니다. 이러면 난리 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세일하면요. 줄을 씁니다. 엄청난 사람이 신발 사려고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당연히 수요 법칙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기편지가 아니대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엄마 아빠가 어렸을 적에 신는 신발이 있는데 너 축을 살려서 그 신발 한번 신어봐라. 괜찮다. 그래서 재래시장 갔어요. 뭘 사주느냐? 고무신 아시죠? 예. 얼마 안 해, 몇천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고무신 사주려고 합니다. 얘가 신는다. 예. 예. 난리 나죠, 그죠? 절대 안 신어요. 그래서 고무신이 만약에 가격이 싸다, 세일합니다. 애들이 신는다, 절대 안 신어요. 아무리 가격이 내려가도요, 안 산다,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런 것도 수요법칙의 예배가 되고, 이거 바로 기편제가 돼요, 기편제. 그래서 수요법칙의 예배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수요법칙 하게 되면 원칙은 반비례 관계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가수요는 꼭 알아야 됩니다. 가수요. 다음에 과시성 소비다, 배벌림 효과다. 여기까지는 시험과 연결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원칙과 예배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목차 3번이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이다. 이 부분은요, 아주 중요해요.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다만 이 파트는요, 지금은 입문과정이니까 수요의이다, 법칙이다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개념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요, 아마 12월 중순기가 되면 1차 과목 먼저 기본서가 나와요.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부터 기본서 첫 진도 들어갈 적에 이 파트는요, 빠짐없이 상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입문서는요, 패스합니다. 자, 패스하고요. 그러면 두 장 넘어가요.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자, 목차 2번이 있죠. 부동산 공급 곡선, 즉 공급 법칙입니다. 지금부터 공급 법칙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공급 법칙도 똑같이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은 또 반복이 돼요. 얘가 바로 원칙이죠. 공급법칙. 그래서 자, 바로 비례법칙이다. 모양은 우상향망이다. 그대로 옮겨서 봅니다. 원칙은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되고 비례관계.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가 된다. 그래서 비례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바로 우상향망이다. 여기까지가 공급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이렇게 증가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공급은 감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지? 얼마든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해서 얘가 바로 우상향망은 생산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생산 가능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배는요, 꼭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뭐냐? 우상향망이 아닌 경우가 예배가 돼요. 아닌 경우. 어떤 게 있냐면요. 자, 공급 곡선 그래프가 우상향이 아니고 수직이 있다. 예배가 맞잖아요. 수직. 이건 중요합니다. 수직. 수직이다. 예배가 돼요.
이것을 정확히 연결하면요. 얘가 바로 토지의 공급입니다. 자, 토지, 땅은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토지는 절대 증가 못 시킵니다. 만약 공급을 증가 못 시킨다. 얘가 바로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서울의 강남을 집어넣죠. 강남의 땅은 절대로 이 이상 수량을 증가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공급을 증가 못 시키면 수직이 돼요. 수직. 절대로 증가 못 시키는 특성을 부정성 이렇게 불러요. 부정성. 그러면 강남의 땅은요. 아무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 올라간다 치더라도 자, 양은 절대 한정이 되었고 이상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따라서 언제나 수직이 돼요. 따라서 앞으로 공급이 수직만 났다면요. 공급은 수직은 절대 증가 못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물리적 공급 이렇게 불러요. 물리적 공급을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수직이다 해서 예배가 돼요. 그래서 예배까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결국 공급이 수직이 되면 증가 못 시키잖아요. 뭐가? 토지가. 그러면 자, 토지뿐만이 아니고 공급을 절대로 증가시킬 수 없는 예가 많지는 않지만은요. 토지 말고도 또 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거.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키는 것은 수직인 것은 예를 들면 골동품이 있죠. 골동품도 절대 증가 못 시키잖아요. 골동품은요. 만들면 짝퉁입니다. 그래서 골동품은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절대 증가 못 시킨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뉴스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 경매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 미술품인데요. 그래서 이게 경매로 5천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예. 바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수직 의미 아시겠죠? 절대 공급을 증가 못 시키면 예배가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교재 봅니다. 35페이지 가로 1번 공급 곡선 또는 공급 법칙인데요. 동그라미 1번 의를 보시면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단위당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한다. 비례관계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합니다. 비례관계가 되고요. 따라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 밑줄, 우상향 모양이다. 여기까지가 원칙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두 장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3번 목차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나와요. 이 부분도 1달부터요. 기본서가 나오면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통해서 수요와 공급의 의의도 보았고 또 수요 법칙, 공급 법칙까지 보았습니다. 각각 원칙과 예외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40페이지 넘어갑니다. 40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목차 03번 균형가격 결정과 이동입니다. 그럼 3번은 뭘 말하느냐 기억나시죠?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더라. 그래서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대요. 얘가 바로 목차 3번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목차 볼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균형 가격 결정과 이동입니다. 그러면 자, 균형 결정과 이동 요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균형과 결정이 있죠. 얘는요. 무조건 계산 문제. 무조건 100% 계산 문제만 출제가 돼요. 그리고 균형 가격 이동이 있죠. 이동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요. 28회 올해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출제되고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계산 문제, 이동은 그래프 그리자. 요거밖에 출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 잘 풀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 과정을 연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결정부터 볼게요. 균형가격 결정입니다. 얘는 예배값다. 무조건 계산 문제만 출제가 돼. 계산 문제. 그래서 1번 균형가격 결정은 그래프가 나오죠. 이 그래프는 자 쉽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재 그래프 옮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불러주세요. 수요 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수요, 우하향. 공급은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합쳐주면 돼.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일치하는 점, 만나는 점입니다.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때 균형 가격을 P 스타라고 붙여요. 따라서 스타표가 표시가 붙게 되면 바로 균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그리고 균형 양이 결정이 돼요. 그리면 쉽잖아요. 따라서 그래프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지문 5개 만듭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식을 주고요. 공급 함수. 또 수요 함수 식을 주면서 2개 식을 주면서 풀어봐라 해서 무조건 계산 문제로 계산 문제. 참고로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는 올해 28회 때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왔어요. 무시 못하잖아요. 계산 문제를 멀리 하는 순간 학교 또 멀어집니다. 학교는요 무조건 계산 문제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입문 과정에서 계산 문제가 다소 부담은 되지만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계산기 검사했잖아요. 다 잘 들고 오셨잖아요. 혹시라도 계산기를 준비 안 된 분이 있으면요 당장 오늘 꼭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달 12월 달이죠. 12월 달. 12월 달에 아마 중순께쯤 되면요. 그때가 7주차가 7주차. 제 기억으로는요. 아마 12월 21일로 기억납니다. 이 날이 아마 목요일일 거예요. 7주차. 이때 수업은요. 교재 떠나서요. 별도로 프린터로 수업합니다. 이렇게 정합니다. 프린터. 모두가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만 10문제 주면서 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필히 계산기를 꼭 지참해서 3시간 동안요.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꾸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 계산입니다. 자, 계산 기초예요. 계산 기초. 기초. 그래서 12월 달에 계산 문제에 대해서 흐름을 일단 가장 기초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요. 따라서 균형가격 결정 계산 문제도 여기서 풀어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균형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가격 양이 결정이 되는데 현실은요. 현실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어떨 때? 이럴 때요. 빨간 선입니다.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또 파란 선도 있다. 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이런 거 무시 못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빨간 선이 뭐냐? 얘가 수요 곡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수요. 얘는요. 공급 곡선. 얘가 바로 공급입니다. 그럼 빨간 선은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많잖아. 공급이 많기 때문에 빗금 친 것만큼 공급이 많다. 그래서 초과 공급이 돼요. 바로 얘가 바로 초과 공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보죠? 여러분들 길 걷다 보면 이런 광고 많이 보시죠? 벽에 보통 전단지 보게 되면요. 2월 상품 창고 대방출 폭탄 세일 보시죠? 예. 많이 보시죠? 따라서 얘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공급이 많다는 것은요, 바로 재고가 많다. 예. 여기서 자 재고가 많대요. 재고 땡처리하죠. 그래서 2월 상품 창고 대방출 폭탄 세일이다. 그래서 80%, 90% 세일합니다. 결론. 창고에 재고가 많다. 공급이 넘치면요. 가격 오른다, 내린다. 내린다. 폭탄 세일입니다. 80%, 90% 세일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 보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주로 아웃도 등산용품 팔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요. 별로 살 게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어쨌건 폭탄 세일합니다. 엄청 싸죠. 가격이 이렇게 폭탄 세일하니까 싸니까 수요가 점점점 증가하잖아요. 증가합니다.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재고가 잔뜩 쌓였다. 공급이 넘치면요. 가격 오른다, 내린다. 내리면서 균형점을 저절로 찾아갑니다. 다음에 파란 선 볼까요? 파란 선은요. 얘가 공급이지. 얘가 수요다. 이렇게 보니까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잖아요. 수요가 엄청 많아요. 바로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돼. 결국 수요가 많다는 것은 공급이 많은 겁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이가 바로 품귀 현상입니다. 공급이 모자란다. 품귀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달 김장 시즌이죠. 김장. 자, 시장 가면 요즘 올해는요. 배추값이 비싸던가요? 싸던가요? 싸죠. 그죠? 왜 삽니까? 배추 농사 자 많이 지으니까. 많이 지으니까. 그러니까 배추를 이렇게 많이 지으면요. 배추값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원래는 배추가 농사 많이 지어서 싸잖아요. 농사가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배추 농사 많이 지어서 배추값이 싸니까 농민들이 내년에는 농사를 많이 지을까요? 적게 지을까요? 적게 지어요. 그러면 1년 뒤면 내년은요. 배추가 풍기현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농산물 파동입니다. 어느 한해 농사를 많이 지으면요. 배추가 폭락합니다. 그럼 농사를 포기합니다. 다음 농사를 적게 지어요. 그러면 적게 짓게 되면 배추가 품귀 현상이지. 자, 배추가 품귀 현상이면 배추가 부족합니다. 배추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요. 아마 내년쯤 되면요. 배추가 품귀 현상이 될 수가 있다 해서 배추가 올라갑니다. 김치값이 금치값이 돼요. 비쌉니다. 배추값이 이렇게 비싸면요. 배추를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비싸면 적게 사겠지. 비싸니까. 그러면서 이 점을 찾아갑니다.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다. 품귀 현상이면요.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면서 이 점을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따라서 현실은요. 초과 공급이 있으면요. 가격이 내리면서 요점을 찾아가고요. 초과 수요, 수요가 많으면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요점을 찾아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공급이 많거나 수요가 많거나 어떤 경우도 이렇게 가격이 조정하면서 결국 균형점을 찾아가더라. 여기까지 그래프가 바로 우리 교재 그래프입니다. 초과 공급이면 가격 내려가고요. 초과 수면 가격 올라가면서 균형점 이 점을 찾아갑니다. 여기까지가 균형 가격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목차 2번 내려가죠.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자, 2번 목차 볼게요.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이동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균형각의 이동은 41페이지를 보나 한 장 느꼈더니 42페이지를 보나 그래프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1번 보게 되면요. 수요와 공급 중 하나만 이동한대요. 하나만 변화한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동시에 변동한대요.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둘 다 이동하는 경우를 각각 봅니다. 그러면 하나만 이동할 때가 표를 보니까 네 가지 경우가 있죠. 네 가지 경우. 표를 보게 되면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이걸 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표를 보시면서 이 네 가지 경우를요. 차례대로 번호를 붙여줘요. 수요 증가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수요 감소는 동그라미 2번. 공급 증가는 동그라미 3번. 공급 감소는 4번.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지금부터 이 모든 경우를 일단 그래프 그려봅니다. 그래프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 수요 증가입니다. 두 번째. 수요 감소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 원래 균형을 그려줘요. 이렇게. 원래 균형입니다. 자, 먼저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요 찾았죠. 그러면 감이 안 와요? 수요 증가는 우측 이동이다. 좌측 이동이다. 이러면 증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증가는 무조건 뭐 우측 이동입니다. 얘가 바로 1번 수요 증가. 이렇게만 그려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다음에 두 번째. 수요 감소는 수요가 있잖아요. 감소는요. 자,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얘가 감소. 그래서 좌측 이동이 바로 수요 감소입니다. 수요 감소. 그리면 쉬워요. 무조건 그래프는요. 우측 이동은 증가를 말하고 좌측 이동은 감소를 말해요. 우측은 증가, 좌측은 감소다. 그래프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자, 수요가 증가하면요. 원래 균형은 흰 점인데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일치하는 점이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맞습니까? 얘가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이동.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상승했죠. 가격은 상승하고요. 또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수량은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죠. 결론.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이게 심지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가 안 나와요. 얘가 바로 심지문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자,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여기까지를 그대로 지문으로 묻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만 보면요. 딱딱해요. 그럼 이때 수요 증가는 뭘 말하냐? 여기다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 요인은요. 바로 인구.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구만 집어넣으면 돼요. 지난주 뉴스 보셨죠?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위가 무슨 지역? 강남 아니죠. 세종시.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 제가 어제 대전에서 수업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대전 바로 위에 세종시 있잖아요. 그러면 세종시가요. 1년 전 인구가 21만 명입니다. 1년 전. 그러면 올해 9월 기준 1년 후에 얼마 늘었다? 27만 명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인구 증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구가 21만 명에서 27만 6만 명 늘었잖아요. 얘가 뭡니까? 수요 증가. 그래서 얘가 21만 명, 얘가 뭐지? 27만 명.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어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세종시 경우와 연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요 증가. 다음에 수요 감소다. 좌측 이동 감소를 말해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요. 균형점이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맞잖아요. 얘가 바로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이동. 그럼 그 결과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하락했죠. 하락하고요. 원래보다 거래량은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 한번 딱딱하니까요.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자. 예를 들면 바로 충남 서천입니다. 아마 서울에서도 서천 가기 힘들 거예요. 자, 서천시가요. 한 7, 8년 전만 해도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이게 한 5년 지났더니 인구가 많이 감소했어요. 10만에서 6만 명으로요. 올해는요. 5만 5천 명입니다. 인구가 자꾸 감소가 돼요. 자, 서천의 인구가 왜 이렇게 감소하느냐? 그 이유는요. 서천 위에 장항군이 있거든요. 장항.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많아요. 젊은 층이 이렇게 싹 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또 한 30분, 30분 거리에서 군산, 새만금 아시죠? 그러니까 위로는 장항, 아래로는 군산, 새만금. 그러니까 젊은 청 일자리가 전부 다 위로, 아래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서천시 인구가요. 10만 명에서 6만 명 이렇게 감소가 되면요.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거래량은 감소가 돼요. 여기까지 수요 증가와 감소를 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 오른다, 내린다? 내린다. 네. 결론 나왔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에 따라서 가격은 오르고 내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비교합니다. 얘가 뭐라고 했죠?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서 중개업 하게 되면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아파트 값이 자꾸 올라가고요. 거래량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왜? 거래도 많으니까 매매 건수가 많잖아요. 가격 올라가니까 수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중개업은요. 이런 지역을 찾아가서 중개를 해야지 돈을 많이 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균형 가격 이동 하나만 이동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는요. 3번과 4번이죠.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죠. 이 부분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